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피아노 소리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들을 수 있죠. 아름답기도 하지만 가끔은 소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일본에서 피아노 소리로 인해 벌어진 참혹한 사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1960년대 일본은 고도 성장기이자 혁명의 시대로 불립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도 치르고 1인당 GDP가 세계 2배를 기록하면서 국가 경제가 상당한 성장을 이뤘죠. 이런 경제적인 성과는 일본 국민들의 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본 가정에는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들이 하나둘씩 등장했고, 특히나 텔레비전이 가정에 설치되면서 가족 모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생활의 편의성을 높여주었고, 동시에 피아노 소리도 가정에서 자주 들리게 되었어요. 1974년 8월 28일 오전 7시 15분. 이날은 아침부터 굉장히 더웠습니다. 도쿄 아래쪽인 가나가와현 히라츠카시의 한 아파트로 가볼게요. 이곳 4층에 살던 46세의 남성 오하마 마츠조는 아랫집인 3층 오쿠무라 가족집에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잠에 졌겠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째서인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부터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된 피아노 소리에 오하마는 짜증이 났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 건데. 분명 일부러 그러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죠. 오하마는 4년 전인 1970년 6월에 아내와 함께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입주 후 2개월이 지나고 오쿠무라 일가가 3층 306호에 이사를 왔어요. 자, 오쿠무라 가족이 이 아파트에 이사를 오면서 오하마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일단 첫 단추부터가 꼬였는데요. 오쿠무라 일가가 입주할 당시 오하마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나 봐요. 왜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사를 가면 떡도 돌리고 이웃집에 인사도 가고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요. 일본도 비슷했나 봐요. 이사를 오면 이사 온 사람이 인사를 가는 그런 문화요. 그래서 오하마는 오쿠무라 일가를 예의 없는 비상식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쿠무라 일가는 일요일마다 가구를 만드는 취미가 있었는데 오하마에게는 이게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가구를 만들 때 망치질하고 해야 하니까 소리가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란다나 현관문을 닫는 소리, 심지어는 화장실과 욕실 문을 여는 소리조차 너무나도 시끄러웠죠. 그는 여러 차례 오쿠무라 일가에게 망치 소리가 너무 시끄럽잖아요. 조심 좀 합시다. 같은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하마에게 들려오는 소음은 똑같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오쿠무라 아내인 오쿠무라 야에코 씨가 오하마를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하필 또 이 시기에 오하마가 이웃 사람들이 원래 나한테 안 그랬는데 자기한테 되게 차갑게 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웃 사람들은 나한테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다 야에코가 사람들에게 내 욕을 했기 때문이야 같은 망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야에코 씨에게 원한을 품게 되죠. 그 후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1973년 11월 오쿠무라 일가는 피아노를 구입했습니다. 8살의 장녀인 마유미가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죠. 여기서 오하마의 스트레스는 더 심해졌어요. 1974년 4월에는 오하마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날도 어김없이 피아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오하마는 안 되겠다 싶어서 306호로 찾아갔죠. 제가 지금 재택근무 중인데 이 시간대는 제발 피아노 좀 안 치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후에도 이 피아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이젠 피아노 소리가 자신의 머릿속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 같았죠. 오하마는 오쿠무라 가족이 자기를 일부러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아이에게 피아노를 연주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은 한계야. 이 엄청난 분노에 휩싸여서 흥분하게 된 오하마는 벌떡 일어나더니
오쿠무라 가족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흉기로 사용할 20cm의 회칼과 칼, 수건을 챙겼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해서 전화선을 절단할 목적으로 펜치도 챙겨 살해 준비를 했죠. 1974년 8월, 오하마는 철두철미했어요. 사건 당일 야에코의 남편인 오쿠무라 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고 출근길을 확인했습니다. 후에 쓰레기를 버리러 아내인 야에코 씨가 둘째 딸인 4살의 요코와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집에는 첫째 딸 마유미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하마는 이때를 노려서 오전 9시 10분 306호에 침입했죠. 그리고 계획대로 가장 먼저 현관의 전화선을 펜치로 절단합니다. 조용히 방에 혼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던 마유미에게서 달려가서 회칼로 왼쪽 가슴을 여러 번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벽 뒤에 서서 야이코 씨와 요코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코가 먼저 집에 돌아와서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오하마는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이에게도 잔인했습니다. 요코의 복부를 몇 번이나 찌르고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아이들을 살해한 직후 시체를 보며 민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의 차이야 기본의 문제라고 라며 원한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의 시체에 이렇게 수건을 덮어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온 어머니 아에코 씨가 귀가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집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요코, 마유미 불렀죠? 대답이 없는 아이들의 이상함을 느낀 엄마 야에코 씨는 곧바로 방으로 향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쓰러져 있는 아이들을 보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오하마에게 목을 수차례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사망한 3명의 사인은 모두 과다출혈. 범행 이후 그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이웃인 305호에 사는 여성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 마주치고 초조해진 오하마가 4층인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서 사용한 도구, 옷을 종이백에 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합니다. 옆집 여성은 그의 옷에 피가 막 묻어 있고 4층 사는 사람이 옆집에서 나오니까 수상하다 싶어서 오전 9시 15분에 경찰에 신고를 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곧장 오하마를 범인으로 보고 전국 지명수배를 준비했습니다. 오하마는 오토바이와 범행 도구들이 담긴 종이백을 이 미야야마역 부근에 버린 후에 역 근처에서 첫날은 노숙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시모토역에 노상 주차된 차 안에서 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숙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결국 노숙에 지친 그는 다음날 새벽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죠. 조사에서 오하마는 칼을 들고 간 건 오쿠무라가의 남편에게 살해당할까봐 가져갔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게 생각하죠. 라며 반성과 사죄의 변명을 말했고요. 그리고 20cm나 되는 회칼을 산 이유를 묻자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 4명 죽이려고 지가사키 시내에서 구입했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실 오하마는 현재 아파트에 이사 오기 전인 1959년부터 1963년까지 다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웃 간에 트러블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심지어 예전 이웃에 대한 증오로 최근까지도 현재 거처지까지 조사를 해서 2번이나 현장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럼 오하마 마츠조,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1928년생으로 도쿄에서 태어나 서점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는 활발한 성격에 학업 성적도 좋았어요. 그러나 초등학교 때 친구의 말더듬증을 놀리면서 흉내를 내던 중에 스스로 말더듬증에 걸려서 내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는 국어 수업에서 교과서를 읽다가 히나가라를 못 읽는 이 굴욕적인 경험을 한 뒤로부터는 강한 열등감을 갖고 어두운 성격으로 바뀌어갔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공장이나 도쿄에 있는 지하철 역무원으로 채용되어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1951년에 직장에서 공금을 횡령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해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쿄도 가나가와현에서 직장을 전전했고요. 중간에는 노숙인 경험까지 했을 정도라고 해요. 1959년 5월 대리사위 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 집으로 들어가서 처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혼 후에 그는 자동차 공장에서 2교대로 근무하며 아침에 자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때부터 그의 신경성 두통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병적으로 민감해서 1965년 무렵에는 아침에 참새 소리조차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5년 4월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혼한 여성이 같은 회사 사람이었어요. 오하마는 보일러를 담당하는 근무를 했었고 재혼한 여성은 기숙사 관리인이었고요. 그는 아내랑 공장 기숙사에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소리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의 소리가 시끄럽다든지 동료들의 목소리가 시끄럽다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부부 사이는 멀어졌죠. 심지어는 아내를 때리는 일도 잦아서 아내는 몇 번이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70년 4월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이사를 왔고 4년 뒤인 1974년 7월 이 사건이 발생하기 1개월 전부터는 회사에서 잘리고 집에서 실업급여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그와 이혼하기 위해서 친가에 돌아가 있었고요. 그는 아래층에서 피아노 연습이 시작되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낚시를 하러 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은 유독 참았던 스트레스가 폭발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괴로운 거야? 더 이상 못 살겠어. 나는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 아래층, 이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갈 거야. 라고 범죄를 실행한 겁니다. 범행 이후 1975년 2월 24일 제4회 공판에서는 오하마 피고의 방해소음을 측정한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오후 2시에 측정을 해봤는데 아래층 피아노음은 주위 소음에 의해서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오후 7시에 측정을 해봤는데 창문을 연 상태에서 상악값은 44데시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층간 소음 기준이 낮에는 45 정도이고 밤에는 40 정도라고 해요. 낮에만 피아노를 쳤다고 가정했을 때 기준치에서 벗어나진 않죠. 44데시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상 대화를 할 때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청각에 예민한 사람은 집에 있으면 거슬릴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하마의 아내는 오하마가 소리에 비정상적으로 신경질적이었지만 피아노 소리는 저에게도 지나치게 크게 들리긴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이 공영주택이었대요. 그래서 이 주택 특성상 벽과 바닥이 얇아서 사건이 일어난 집 마룻바닥이 12cm였다고 합니다. 얇긴 하죠.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아래층과 위층이 보통 20cm 정도라고 하거든요. 또 오하마를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그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지능도 보통 책임 능력은 있지만 소음 탓인지 도덕 감정이 마모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오하마의 사형을 요구했는데요. 그는 그 후 최종 진술에서 반성도 없이 나는 사형대 의자에 앉고 싶다. 그것뿐입니다.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대로 오하마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오하마의 사형은 집행되지가 않았는데요. 사형 확정으로부터 47년이 지난 2025년 시점에서 그의 나이는 97세로 일본 사형수 최고령입니다. 감옥에서의 긴 시간 동안 반성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 어떠셨나요? 사실 층간 소음 문제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병적으로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면 소음은 뭐 다 발생하니까요. 명심해야 할 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현재까지도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해결 방안은 정말 없는 건지 이 문제가 참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 아라시라는 가수를 좋아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본의 유명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건이 저에게는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마 2023년 작년에 일본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뽑으라면 오늘 준비한 이 사건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니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니스는 일본 최대 연예 기획사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소속 연예인 전원이 남성이라는 점이에요. 자니스 출신 중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물은 먼저 꽃미남 기무라 타쿠야를 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자니스를 통하지 않고는 남자 아이돌로 데뷔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지망생들에게 너 소속사 어디 가고 싶어? 하면 대부분이 자니스였어요. 그만큼 남자 아이돌 산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의 자니스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니스가 회사명을 돌연 스마일업이라고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더니 뭐라도 쫓긴 듯 황급히 자니스와 연관된 모든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회사라 사실 이름을 바꾸기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자니스는 어째서 그 엄청난 명성을 포기하게 된 걸까요? 자니스는 자니 카타가와라는 인물에 의해서 196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미국에서 보내면서 공연장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이걸 계기로 미군을 대상으로 공연을 주관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8살이 되던 해 자니는 시부야에서 소년 야구단을 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와서 야구를 못하게 되자 소년들에게 아유 비도 오는데 그냥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가요. 이때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관람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뮤지컬과 영화라는 장르에 막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 자니는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야구단에서 소년 4명을 뽑아서 보이그룹을 결성했죠. 이것이 1962년 자니스의 최초 보이그룹, 자니스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후 자니는 꾸준히 남자 가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런 자니스를 단숨에 업계 1위로 끌어오르게 된 계기는 바로 1991년 국민 아이돌인 스왑의 데뷔였어요. 기무라 타쿠야가 바로 그 스왑 출신이죠. 이 기세를 이어서 2000년대에는 킹키키즈, V6, 아라시 등 수많은 보이그룹들이 줄줄이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자니스, 그리고 자니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니스에게는 아주 은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속사 사장 자니가 자니스의 주니어, 즉 소속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해오고 있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들의 인기를 시샘한 누군가가 루머를 퍼뜨린 게 아닐까요? 아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시작은 무려 1965년, 그러니까 자니가 막 소속사를 출범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당시 주간 상케이라는 신문이 자니가 동성간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자니는 이미 성범죄자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자니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금세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981년, 이번에는 주간 현대라는 매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니의 성착취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여긴 심지어 익명의 피해자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피해 증언까지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 어떠한 매체도 후속 보도를 이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건은 또 한 번 묻혔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법. 그로부터 7년이 흐른 1988년. 자니의 보이그룹 중 하나이던 폴 이브스의 멤버 키타 코즈가 책 한 권을 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와 자니는 애인, 아니 부부였다. 여기에는 키타 코즈가 자니로부터 당한 성착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은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가 자신과 자니를 부부라고 말한 건 두 사람이 동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이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언론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89년 보이그룹 자니스의 멤버였던 나카타니 료가 자니스의 역습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 역시 내용은 같았어요. 그가 자니로부터 당한 성착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료는 겨우 11살 때부터 그의 맨션에 불려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 번의 성범죄를 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이그룹 주크박스의 멤버였던 오타니준, 야나세 카오르 또한 구체적인 성착취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카오르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있을 때마저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죠. 자니스의 주니어, 즉 연습생이었던 키야마 쇼고 역시 자신이 15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자니의 성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당시 자니는 맨션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이었어요. 이때 두 집을 이어서 한쪽은 자택, 한쪽은 자니스 주니어의 합숙소로 운영을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소속사 사장과 연습생들의 숙소가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기괴하잖아요. 이건 모두 자니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합숙소에 들어가면 이 긴 복도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은 복도에서 자니와 캐치볼을 해요. 막 캐치볼을 하다가 땀 너무 많이 흘렸다 이러면서 거품 목욕을 하러 함께 욕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추행을 당하게 되죠. 자니는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빙자한 성추행을 자행했습니다. 행위가 끝나면 이불 밑에 돈을 넣어놓고 기분 좋게 방을 나갔고요. 거부한다? 그럼 대비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연습생 신분의 10대 소년, 즉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피해 사실을 폭로한 상황. 그럼 이제 자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상상대로라면 그는 조사를 받았겠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메이저 언론이 잠잠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째서요? 일단 당시 일본은 현재에 비해 비교적 성 스캔들에 무심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유는 자니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시 대중의 인기는 자니스 소속 연예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출연하지 않잖아요? 방송 제작 자체가 안 될 정도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니스와 척을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 방송사에서는 자니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좀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있지만 정작 피해 사실은 마치 소문처럼만 떠도는 거죠. 그러던 1999년 일본의 디스패치라고 불리는 주간 문춘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니가 연습생들에게 음란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건데 이게 무려 14주나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메이저 언론사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집요하게 보도를 이어나간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 문춘은 오히려 자니스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더 어이없는 건 2002년 문춘은 패소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2003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문춘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문춘의 손을 들어줬죠. 이로써 잔이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공식화된 셈입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국회에서도 잔이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때도 메이저 언론사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는데요. 사실상 문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중들 역시 그런 일이 있었더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별 다른 관심이 없었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고백, 몇몇 중소 언론사들의 보도,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의 침묵, 대중의 무관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답답한 과정은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메비우스의 띠가 끊어진 건 뜻밖에도 아주 허무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2019년 잔이 카타가와가 8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겁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잔이의 영향력이 단숨에 악화되면서 더 이상 이 전과 같은 언론의 은폐는 쉽지 않아졌어요. 이 틈을 노려 한 저널리스트가 잔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모비나더. 그는 어느 날 문춘에게 잔이의 대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놀라웠지만 이 사건이 일본에서 침묵하고 공론화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이후 그는 4년 동안 일본 현지에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J-팝의 포식자, 숨겨진 스캔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과거와 달리 미디어가 발달한 현재 잔이의 만행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잔이의 명성은 추락했고 여론은 들끓었죠. 분위기에 힘입어 2023년 4월 자니스의 주니어 출신 오카모토 카우안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20회가량 잔이에게 직접적으로 성착취를 당해왔음을 고백하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또한 자신이 직접 피해를 목격한 인물만 3명이었고 당시 맨션을 오갔던 자니스 주니어는 약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제서야 일본 메이저 언론사 중 한 곳인 NHK가 특집 방송을 제작해서 방송을 보도했어요. 이는 메이저 언론사의 최초 보도였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당시 자니스 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자니스의 조카 후지시마 줄리가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자니스에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일본을 방문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취합했습니다. 8월 29일 자니스 사내 특별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잔이 카타가와가 장기간에 걸쳐 성가해를 반복했다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9월 5일 후지시마 줄리는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동시에 자니스는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죠. 또한 잔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겠다며 회사 이름을 스마일업으로 바꿨어요. 잔이의 이름에서 파생된 보이그룹 또한 다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름을요. 그런데 한편 자니스의 간판 스타인 기무라 타쿠야가 이 사건 이후 부적절한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셀카와 함께 Show must go on 이라는 문구를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게 바로 잔이의 좌우명이었거든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죠. 어쩌면 일본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했는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잔이 카타가와가 결국 아무런 처벌도 비난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분명 그는 성범죄로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왜 처벌을 받지 않은 걸까 싶은데 여기에는 일본의 또 다른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까지만 해도 동성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 그리고 소년 대상 강간이라는 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소년, 남성이 강간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재는 다행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성립할 수 있는 요건에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깔려 있죠. 그러나 연습생들의 경우 자녀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잔이는 굳이 폭행과 협박 없이 수십 년간 이 성착취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성범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부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잔이가 자신을 대비시켜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끔찍한 추행을 견뎌내야 하고 싫은 티를 내면 대비를 못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가해자에게 웃으면서 맞춰주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용기 내어서 소리를 냈지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한 극단 단원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죠. 만약 이게 10년 전이라면 일본 언론처럼 사건이 덮여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그나마 요즘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피해 사실이 빠르게 알려지고 공론화되었지만 아직도 권력이라는 힘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곧 힘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